있었는데요. 아까 실물을 뵙고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멋지신 군산대학교 사학과의 박장군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추시고 사실 남원 올 때마다 마음이 좀 설레죠. 고고학을 처음 시작한 곳이 남원이에요. 1982년 그 만복사지 발굴 현장에서 고고학을 처음 시작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학문의 고향이 남원이에요. 그래서 늘 기쁘기도 하고 또 반갑기도 하고 또 너희들 성원 격려해 주셔서 또 감사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가야 보건군을 그 세계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요. 특히 아까 그 이정혜 선생님 나오셔서 인사를 해주셨는데 가야 보건군 추진단 정말 그 하루를 1년처럼 이게 귀한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올 그 7월 말에 문화재위원회 그 세기본과에서 마지막 아마 심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 주셨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가야보건 추진단 선생님들의 어떤 노고를 감사하는 박수 한번 전드리죠. 7월 말에 꼭 좀 좋은 소식 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남원에도 가야가 있다는 걸 세상 알리기 위해서 정말 부처주야 정말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박진기 회장님이나 모든 수호단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수호단 분들의 어떤 노고에 감사하는 박수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7월 말 처음 시가 끝나게 되면 이제 국가대표로 선발이 될 거예요.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내년에 전문가들이 와서 현지 실사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전체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광역으로 와서는 3개, 전북, 경남, 경북 지자체로 와서는 7개 지자체에 참여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지요. 그 중에 우리 이제 남원시에서 맡고 있는 운봉공원 일대에 중심을 두었던 그 가야. 최근에 이제 발굴을 통해서 문화에 등장하는 여러 나라 이름 중에 김은국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학자들의 어떤 연구 결과이고 대체로 그런 쪽으로 지금 의견을 좀 모아가고 있고요. 유일하게 7개 지역 중에서 백두대간을 품은 백두대간 속의 역사 이야기예요. 정말 멋지지요. 우리가 아는 백두대간은 자연 생태계의 고국, 그러면 한반도의 척추 그렇게만 알려져 있는 백두대간 속에 가야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운봉고를 무대로 번성했던 가야 왕국 김은국. 제가 오늘 김은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찾아뵙고요. 여기에 제가 지금 올려놓은 사진은 아마 사진작가가 찍은 것 같아요. 누가 찍었는지 확인은 못했는데 이 사진 한 장도 논문 못지않게 이 가야의 어떤 그 중요성을 알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게 훌륭한 사진을 찍어서 공유를 주도록 해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남원의 가야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주는 여러 가지 계획이 배경이 있는데 역시 결정적인 것은 국정과제 가야사가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1982년 남원에서 고고학을 시작했는데 근 40년 동안 외도하지 않고 가야만 쭉 연구를 해왔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가야 얘기를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또 물어보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꼭 해야 될까
그런 이제 반신반의한 생각 속에서 꾸준히 해오는 과정에 대통령께서 우리 가야사를 100대 국정과제에 초대를 해주신 거예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말씀드리는 남원 유공이 들어간 게가 국가사적으로 2018년 3월 28일 지정이 됐고, 곧 이어서 이제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또 이름을 올리겠죠. 아마 그 전체적으로 이런 일이 결실이 되는 데 있어서는 국정과제에 큰 결실이지 않는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대통령께 느닷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걸 잘 알고 있죠. 누구 하나 이런 예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죠. 네, 갑자기 이제 가해 말씀을 갖고 지시를 하셔서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67번째 지금 초대가 돼 있어요. 5년의 일정기에 지금 반절이 조금 지나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던, 열심히 준비했던 내용을 잘 준비해서 마무리 짓는 그런 절차가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 국정과제의 핵심 내용은 조사, 연구 및 정비. 아마 이런 그 내용 자체도 우리 전북 또 남원에 대한 배려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저희 전북의 가야 유적이 조사 연구가 거의 안 돼 있어요. 가야사 연구를 위해서는 이 발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가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행정 차원의 지원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조금 힘든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 조사가 미진하고 조사가 안 되니까 연구가 설된 우리 전북이었던 가야에 대한 그 나름의 어떤 배려, 또 조사 연구가 돼야만이 정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꼭 좀 기억을 하시고, 대통령께서는 가야사 연구와 보고는 꼭 좀 국정과제에 포함해 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67번째 초대가 됐고요. 예, 나름대로 국정과제니까 전략이 분명히 있지요. 전략은 용암의 화예예요. 화예요. 즉 상생. 1500년 전 가야 사람들이 살아갈 그 당시에는 용암의 지역구분이 전혀 없고 하나의 집안처럼 또 공동체 또 연맹체 그런 개념 속에서 아주 빈번하게 교류를 하면서 가야 역사 이야기를 남겼는데, 가야사만 제대로 복원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꼭 극복해야 할 영남과 호남의 어떤 지역 갈등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 그 철학이 국정과제에 담겨 있다는 걸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런 그 가야사 국정과제 초대가 되니까 중앙의 이제 언론,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보도를 했는데, 2010년 6월 3일자 서울신문에는 이제 문봉가야, 또 장수가야 이런 타이틀로 사설이 실릴 정도로 발굴은 미진하지만 전북 동부에도 가야가 있다는 것은 세상에 널리 회자됐던 것은 사실이죠. 그래도 가야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가야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해서 조사 연구로 이어지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국정과에 초대를 해주고 인해서 세상이 바뀌게 되고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걸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시기에 이제 다른 또 메이저 신문에서는 이런 지도를 이렇게 또 신문에 소개를 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가야는 동쪽은 낙동강, 서쪽은 섬진강, 그 경계를 이루면서 그 사이가 가야 문화권 또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전북도 상당한 지역이 이 가야 문화권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그 국정과제가 진행이 되고 또 선거를 위해서 아주 의미 있는 일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특히 그 20개 시군이 참여했던 뭐 세미나, 또 특별법 제정, 또 워크숍, 학술회 쭉 이어졌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국회 차원의 어떤 이런 또 참여, 결국 하나로 뭉치자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국정과제가 잘 진행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국정과제의 주인은 국민들이에요. 국민들이 가해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고사제청 중앙으로 이제 국정과제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김종진 전 문화재청장님께서 1년 동안 문화재청의 수장으로서 문화재청의 어떤 재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영원한 어떤 가야 국정과제를 균형 있게 잘 진행하겠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그런 과정에 우리 전북의 가야가 주목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고맙지요. 뭐 잘 아시다시피 세상에 이런 사람이 한다고 그러는데, 역시 중요한 것은 사람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야의 미래를 위해서도 역시 역량이 뛰어난 학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국정과제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도정의 핵심으로 이제 가야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했는데, 2017년 12월 8일 전북 가야를 선언을 하게 되죠. 이 자리에서 이제 송하진 그 지사님께서 자리를 마련하셔서 그 다음에 전북 가야의 어떤 전략을 말씀을 하셨고, 그게 차곡차곡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조사 연구를 위해서는 이제 그 MOU 이런 협약도 체결해서 우리 전북에 있는 대학 또 연구기관 모든 게 참여해서 전북과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그런 조사 연구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런 과정에 이제 그 홍보책자도 저희가 발간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전북과이라는 용어를 좀 소개를 해야겠는데, 사실 뭐 역사 책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용어이죠. 국정과제의 성공을 위해서 저희가 만드는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과제에 우리 도민, 국민들이 참여하기 위한 대중적이고 홍보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학술적인 의미는 없다는 부분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북에도 가야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나름의 전략의 일환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7개 시군에 걸쳐서 가야 유적이 발견이 되고 또 유물이 출토가 되고 있어요. 구체로 말씀을 드리면 남원, 순창, 임실, 무주전, 장수, 그리고 완주.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에 걸쳐서 가야 유적이 자리하고 있다. 이것을 하나로 묶는 전략이 바로 전북가야라는 용어예요. 아시겠죠? 뭐 전부 7개 시군의 어떤 그 용어를 나열할 수는 없고 그런 개념이 담겨 있고, 여러 선생님이 알고 계시는 영남에는 금관가야, 대가야, 소가야가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영남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어떤 무력에 의해서 가야의 실체가 밝혀졌는데, 대체로 그 영남 가야의 실체를 밝히는 데 있어서 이 무덤 그리고 토기를 중심으로 해서 가야 역사가 거의 복원됐다고 학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 전북의 경우에는 무덤, 토기도 영남에 뒤지지는 않지만 또 다시 새롭게 지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게
철과 봉화네. 저는 이걸 봉수라고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가야는 철왕국으로 이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꼭 가야를 철왕국으로 복원시켜나가는 게 국민들의 여망인데 그런 철을 생산하던 제철 유적이 주로 많이 발견되는 것이 전북가야 영역이라는 것도 꼭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천여 년 전 그 일본의 어떤 그 역사서, 일본 서기를 읽어보면 가야의 소국 중에 반파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반파국이 백제와 3년 전쟁을 했다고 기록은 전하죠. 당시 전쟁이 513년에 시작이 돼서 515년까지 3년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그때 반파국이 운영했던 통신이 바로 봉화예요. 봉화를 운영해서 백제하고 전쟁을 했는데 전쟁 결과는 백제 승으로 끝나게 되죠. 엄연히 백제는 당시에 고대 국가죠. 고대 국가. 반파국은 소국이었는데 그 전쟁이 3년 동안 진행됐다고 한다면 이 반파국의 어떤 국력도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강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시기에 봉수가 발견된 것이 또 전북가예요.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겠고요. 발견된 봉수를 지도에 찍어서 보니까 말씀드린 7개의 시군에 걸쳐서 봉수가 발견이 돼요. 봉수는요, 국가가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개인이 봉수를 운영할 수가 없지요. 변방의 위급한 상황을 중앙에 계시는 왕께 알리는 통신이 바로 봉수예요. 봉수가 있다는 것은 나라가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이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봉수가 분포된 지역을 쭉 연결시키면 그게 바로 그 나라의 영역이에요. 아시겠죠? 영역. 그리고 봉수는 통신이기 때문에 전국에 걸쳐서 통신망을 구축하려면 국력이 뒷받침이 돼요. 국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봉수를 운영할 수가 없지요. 근데 우리 전북가에는 봉수가 발견이 됐고 발견된 지역을 쭉 연결시켜 보니까 전북가의 영역이 설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걸 설정할 수 있는 국력이 뭘까? 그게 바로 저는 철이라고 봐요. 철. 다행히 제철 유적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서 그 제철 유적과 가야의 관련성을 하기 위한 발굴이 이제 막 시작이 돼서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석에서는 그 봉수의 이야기를 유적과 이걸로 정확히 곳을 증명하는 그 지역이 바로 우리 전북가야다. 아시겠죠? 대단히 중요한 얘기 되겠고요. 저는 고고학자이기 때문에 저도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발굴을 하고 싶었어요. 땅을 파는 발굴. 왜냐하면 가야는 기록이 없잖아요. 기록이 없어서 또 다른 기록인 유적과 이걸로 가야를 연구를 해야겠는데 아무리 가서 호소를 해도 가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발굴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냐 하더니 이제 지표조사, 발표를 받아서 잠자본의 유적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찾아서 학계에 알렸는데 그거에 찾았던 유적을 쭉 지도에 찍어보니까 전북가의 영역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에요. 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사실 이런 유적이 가야사 국정과제가 가야사 국정과제의 초대를 못 받았다고 한다면 저는 세상에 알리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잊혀질 역사, 알릴 수 없는 그 역사였을 텐데 대통령께서 국정과제에 초대해 주므로 인해서 빛을 보게 됐고 그리고 지금은 세계유산 등재 준비에도 좀 참여하고 있는
네, 그런 부분을 좀 연계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국정과제 성공 또 도정의 어떤 핵심이 가야여서 나름대로 홍보 전략도 마련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김부식 위원장 삼국사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가야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가야 소개 때마다 수수께끼 왔고 신비에 왔고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건 맞아요. 왜?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건 문헌의 얘기고 또 다른 기록이 유적과 유물은 잘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관심은 더 필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행정이 움직이더라고요. 이련이 근처는 삼국유사에 가야가 초대를 받았는데 그러면 왜 우리 전국에 있는 가야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느냐? 뭐 제가 나름대로 좀 연구를 해보니까 대가야가 신라에 멸망된 시기가 562년이에요. 562년. 근데 이제 김은국이든 전북 동부에 있는 가야는 그보다 50년 먼저 백제에 멸망이 돼요. 아시겠어요? 이게 영남에 있는 가야보다 한 50년 먼저 백제의 인자 복속 멸망이 되다 보니까 이련 스님이 편찬하신 삼국유사에는 초대받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역시 본원이라는 것은 승자의 어떤 잔치 아니에요. 일찍이 백제 멸망이 됐던 우리 전북가야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육가야 여러분 잘 알고 있지요. 삼국유사에. 그래서 이런 지도 여러분들 아마 국사책에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 육가의 위치. 삼국유사는 고려 중후기의 기록이에요. 가야가 멸망하고 거의 한 700여 년 뒤에 역사 기록이에요. 당대 기록은 아니에요. 그런데 당대 중국이나 일본에 문헌에는 가야가 등장해요. 중국이나 일본 기록에. 거기에 보면은 한 20개 넘는 가야가 쭉 소개가 되어 있는데 거기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를 꼽으란다면 김은국이 사조득이 돼요. 굉장히 역동적인 힘이 넘친 그런 가야였던 것 같고 또 하나의 나라가 반파국 고대고 백제하고 전쟁을 치룰 정도로 국력이 대단했던 반파국 얘기는 당대 기록 중국이나 일본 기록에 공이다 등장하는 정말 대단한 그런 가야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육가야, 대가야, 소가야 이런 나라 이름은 또 당대 기록에는 또 안 나온다는 것도 우리가 말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문헌의 내용을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국정과제 초대를 받고 11월 25일 백두대간 취재에서 지사를 모셨죠. 지사를. 선포식을 지사님께서 초원관으로 예를 갖추고 정말 그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모셨어요. 제사도 좀 든든하지요. 이때 저희는 두 가지를 조금 이어냈어요. 반성과 다짐. 이렇게 그 위대한 가야유산을 전북 동부에 남겼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무관심. 그러다 보니까 가야가 있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가야에 대한 무관심에 대한 반성을 저희가 했고 국정원의 초대를 받아서 이제 조사 연구가 진행이 되는데 정말 열심히 잘 해서 튼실하게 우리 가야를 잘 복원하겠다는 다짐. 이렇게 해서 이런 행사도 좀 가졌죠.
이 자리에 이완주 시장님도 오셔서 또 술도 좀 따르시고 또 기원도 하셨는데 전라북도 7개 시군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시 이제 그 기념비를 하나 세웠죠. 기념비. 여기가 이제 백두대간 치제 부근의 정상이에요. 이 비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비 무게가 전체적으로 1.5톤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운반이 불가능해요. 도저히 운반할 수가 없죠. 근데 세워야 할 장소가 이제 백두대간이다 보니까 장비 진입이 불가능해요. 장비 진입 자체가. 할 수 없이 이제 헬기를 이용을 해야 하는데, 예산은 넉넉치 못했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송하림 지사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도에 있는 헬기를 지원을 해라. 도에 있는 헬기 있지 않느냐? 지원을 좀 해라. 해서 도에 헬기가 3번에 걸쳐서 이 비를 날렸어요. 알겠습니까? 고맙죠. 만약 그 지사님이 안 계셨다면 저희는 아마 비를 세우는 것을 아마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만큼 지사님의 가해자는 대단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비도 세우고 주변에 있는 여러 시설을 만들어 놓고 또 비문도 이렇게 지어서 기록을 남겨주죠. 오선대가 인의를 갖춰서 정성을 담으니까 서부항이 비추고 바람이 불고 그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대요. 이만큼 하늘에서 우리 그 가야의 선조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더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정자도 만들어 놓고 여기 이제 나머지에서는 시장님께 특별히 이제 관심이 크셔가지고 공무원들 그 현장 답사에도 포함시켜서 그렇게 가져오기도 하고 여기 이제 홍수왕국 전국가야 필력이 좀 힘이 넘치죠. 송하진 지사님의 친필이세요. 직접 결제를 하시는 과정에 결심을 하시고 직접 홍수왕국 전국가야 이 글을 쓰셔서 참여를 하셨죠. 정말 정성을 담은 거예요. 정말 이래서 아마 좋은 결심이 아마 이어질 것 같고요.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 송하진 지사님의 고마운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국가기관에서 이런 그 의미 있는 행사들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봉수왕국 그 한마당 축제 작년에 남원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11월 7일 날 시작을 해서 지사님 참석하시고 이제 이완주 시장님 주관하에 이제 성대한 그 서울에서는 이제 그 영원한 20개 시군에서 참여해서 이런 의미 있는 함께 가야 해서 이런 의미 있는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유, 저는 좀 덥네요. 너무 전기가 옷을 벗어요. 그냥 소리 때문에 아까 춥다고 하셔서 거절하실 것 같아요. 다시 에어컨 가동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이제 세계 유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세계 유산.
세계유산의 등재가 되면 한마디로 세계인들이 인정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단히 중요하고요. 가야 고문군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선정이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랬죠. 남원이 선정이 되다는 자체가 정말 기적을 이루었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대단한 어떤 그런 관심을 좀 받았고요. 전체로 경북에 1개소, 경남 5개소, 우리 전북에 남원에서 7개소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세계유산은 세계 모든 사람들 위해서 꼭 보호해야 할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을 등재해서 관리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세계유산이라고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 세계유산을 지정 심의 의결하는 그 조직이 바로 세계유산위원회예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보호해야 할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중요한 유산이 바로 세계유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1121건이 지금 등재가 되어 있어요. 1121건. 167개국에서 그 중에 이제 문화유산이 869건이 이제 등재가 되어 있는데 우리 가야 고문군은 세계유산 중에서 문화유산이 지금 등재 준비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는 작년에 한국에서원이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죠. 그래서 현재까지 14건은 세계유산이 지금 등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세계적으로 봐도 이렇게 등재 건수가 상당히 좀 많은 편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95년에 이제 시작을 해서 작년까지 14건의 어떤 세계유산 등재를 시켰고 북한이 2건이 있죠. 고려 고문군하고 개성 역사유적지구 그럼 전체적으로 한 16건 정도 되겠죠. 가야 고문군 여기에 이제 등재에 성공하게 된다면 15번째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전국에 등재된 세계유산을 찍어보니까 골고루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요. 우리 전북에는 이제 고인돌하고 이제 한국의 서울 만약에 가야 고문군이 또 여기에 추가가 된다면 전북이 새로운 세계유산이 등재가 되겠죠. 사실 7개 시군 중에서 우리 전북은 조금 준비가 좀 미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때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쁘게 정비 복원됐다고 해서 세계유산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탁월한 보편적 가치 그리고 진정성 그리고 역사성이 잘 고증만 되면 가능한데 그런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태국에 가시면 야유타야라는 도시가 있어요. 야유타야 왕국의 이제 도비였는데 이웃나라 뚱구 왕국의 전쟁에 져서 아주 처참하게 폐허가 됐어요. 이 유적이 한번 보세요. 그런데도 91년에 세계유산에 등재가 돼요. 보세요. 이게 왕궁의 벽면인데 무너지기 직전이지 않습니까? 태국 정부는 이걸 바치는 이런 그런 시설 자체도 크게 이렇게 의미를 두이지 않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두어서 역사의 교훈, 나라를
잃게 되면 이렇게 처참하게 파괴가 된다면서 알리는 그런 모습을 좀 담고 있는데 이런 불상도 땅에 떨어져 있는 그 불상 머리를 이렇게 나무가 커가면서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어요. 그리고 아윤타이라는 나라는 불교 왕국인데 캄보디아에 가면 앙코르와트가 있죠. 그걸 남겼던 앙코르 왕조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아윤타예요. 참 대단한 동남아 지배했던 그런 나라인데 지금 미얀마에 있었던 이 뚱보라는 나라하고 24번을 싸웠는데 22번을 이겼어요. 2번 졌죠. 한 번 져가지고 식민지가 됐다가 마지막에 지면 진짜 나라가 멸망이 들고 마는데 융성할 때 이제 멸망을 하니까 그 아픔은 이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렵죠. 이게 이제 사원의 모습이죠. 사원의 모습인데 뭐가 없어요? 불쌍인데 머리가 없죠. 이렇게 처참하게 훼손 파괴가 이루어지죠. 사원 안에 모셔져 있는 불상을 처참하게 와서 이렇게 파괴, 약탈, 강화 이런 상태에서 세계유산에 등재가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뭐 잘 정비했다고 해서 되는 건 결코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인간의 잔향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불상의 모습 사실 불상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아주 참하게 이렇게 파괴를 하는데 지금 결국에 융성할 때 망한 자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런 상태에서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베트남에 가면 미성이라는 유적이 있죠. 여기도 99년에 이제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는데 힌두교의 사원이에요. 보세요. 저글 속에 사원이 있는데 잘 관리가 안 되고 있죠. 정비도 거의 안 되는 그 상태에서 99년에 이제 세계유산 등재가 되죠. 기둥은 넘어질 때 여기 나무 굴고 있고 나무는 이렇게 숲을 이고 자라고 있고 사원의 지붕에는 또 이렇게 잡초가 이렇게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 이래도 세계유산에 등재가 돼요. 그 탁월한 보편성까지 그리고 진정성, 역사성만 제대로 보여주기는 가능해요. 900년 참파 해성왕국에 남겼던 이런 힌두 사원이 파괴됐지만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고 등재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등재가 되면 유네스코에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해주어서 정비하는 데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죠. 생각이 나는 것은 부분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되겠고요. 이렇게 유네스코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7개 시군 중에서 우리 남원이 조금 준비가 소홀한 시절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은 많이 들고 앞으로 보존 관리에 대한 아주 정확하고 분명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가능한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결국에 역사성, 진정성 우리는 아직 박물관이 없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참파 박물관 그게 이제 다낭에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힌두 신의 어떤 신상들인데 이게 처참하게 이렇게 파괴되는 그런 모습이 거의 그냥 와가지고 망치로 이렇게 훼손시키는 멸망의 어떤 그런 순간이 되겠죠. 등재를 위해서 이제 학술대회가 몇 차례 열렸는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 학술대회 문화재청이 주관을 하고 우리 가야고문 추진단에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전라북도 남원시가 여기 참여를 했죠. 그때 이제 여기 참여했던 학자들이 남원을 직접 불러봤어요.
이게 이제 김원국 왕릉으로 추정되는 이제 무덤이 되겠는데 소나무가 숲을 이루잖아요. 안타깝죠. 안타깝죠.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게 참여했던 중국, 일본 학자들 1박 2일 일정으로 이제 7개 유적을 둘러보고 마지막에 도착한 곳이 남원이에요. 남원이에요. 제가 이제 가서 안내를 했는데 제 느낌이 좀 싹 얼굴이 밝질 않죠. 왜 그럴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영남의 6개 소를 쭉 둘러봤는데 너무 똑같다. 획일적이다. 정비 보고는 하기는 했는데 정성은 쏟아서 정비 보고는 잘 해놨는데 결론적으로 가야가 안 보인다. 이 가야가 뭔지를 내가 느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이제 우리 남원에 이제 오게 됐는데, 특히 이 와다라는 이 일본 그에서 오신 학자, 세계적인 학자고 또 일본의 그 중요한 유적을 세계유산을 등재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던 분인데, 이분이 오셔서 이 무덤을 가리키면 저게 가야 부분이냐? 가야 부분이다. 맞다 했더니 야 정말이다. 정말이다. 관심이 큰 거예요. 야, 그러면 진짜 가야가 보이는 것 같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국제학술대회에서 하시는 말씀이 전략을 꼭 남원 중심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남원을 보고 나니까 가야공군 세계유산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그래서 앞으로 준비는 꼭 남원 중심으로 해달라고 거듭거듭 부탁을 했는데, 일부분에 둘러보고 전체적인 평가가 남원이 몇 등이다. 소나무를 베지 않고 잔디를 심지 않은 게 결정적인 일을 하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발굴을 더 해서 좀 미진한 부분 보완하게 된다면 가야공군이 세계유산 등재되는데 남원이 상당한 기여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아마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청계리 가야공군 발굴 현장에 우리 수호단 선생님들이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셨는데, 또 이용호 국회의원도 오시고 김문규 부의장도 오셨어요. 이런 사진 한 장이요, 세계유산 준비하는데 정말 힘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주민들의 참여, 관심. 그래서 아마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준비를 하시게요. 그럼 이제 김은구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전에 이제 원봉가야라는 지명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 남원에 있는 어디에 있는 가야라고 해도 잘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일대는 운봉공이라는 그런 식으로 널리 잘 알고 있죠. 특히 인문지리에서 운봉읍, 아연면, 이월면, 산내면을 묶어서 운봉공이라고 하는데, 그런 운봉공원에 있는 가야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발굴이 좀 더 진행되기 이전까지는 고증이 아직 덜 되기 때문에 운봉에 있는 가야 왕국이라는 의미에서 운봉가야라는 임시적 용어를 썼었죠. 왜 이거 남원가야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남원 앉아 계시는 이 섬진강 지역에서의 가야 유적은 거의 이게 잘 발견이 안 돼요. 반면에 운봉고는 온통 다 가야예요. 다시 말해서 백두대간 자체가 그 시기에 가야와 백제의 국경을 형성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앉아 계신 섬진강 지역에는 백제가 일찍 들어와서 백제 영역에 속하다 보니까
가야적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또 백제가 차지하고 있어서 그걸 또 구분하는 차원에서 이제 운동가라고 이렇게 용어를 사용을 했고요. 이제 발굴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김원국이라고 저희가 여기 보시면 아까 보셨죠? 무덤이에요. 무덤. 김원국의 지배자. 그 중에 봤으면 왕과 왕비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르신이 옆에 지나가시는데 봉분 크기와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봉분의 지킴이 한 30m가 넘지요. 무덤의 규모가 크다는 것은 이 무덤을 만든 나라의 국력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이 왕릉은요, 왕이 저승에 가서 생활하셔야 할 지하 궁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당시는 이승의 왕이 저승에 가서도 왕이 된 거예요. 그럼 왕이 생활해야 할 공간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왕릉인 거예요. 왕. 그래서 무덤을 크게 만들었는데 크게 만들려면 국력이 뒷받침이 돼야 하죠. 그래서 고각에서 무덤이 크다는 것은 분명히 강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김원국의 무덤의 크기는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이 무덤의 나이가 1500년 같아요. 1500년 동안 뭐 그다음에 관리를 받지 못하고 이 세월의 어떤 무게가 들고 있는데도 크다는 본래는 훨씬 더 크겠죠. 우리가 풀어야 할 김원국의 어떤 비밀이죠. 운봉고원 뭐 여러 가지 회자가 들고 있죠.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봐도 운봉고원은 정말 천부지지처럼 녹여야 되는 운봉고원을 가르쳐 너무 부여의 상징이죠. 부여의 상징이죠. 그리고 운봉고원은 꼭 수시어가 따라붙는데 신선했다. 신선들이 장만한 그런 곳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만큼 넉넉하고 풍요로운 곳이 운봉고원이라는 뜻이 되겠고 십승지제 조선시대의 여서인 정감독에 사람이 살기 좋은 10개 곳을 꼽았는데 거기 운봉이 들어있잖아요. 좀 대단한 곳이에요. 과연 이런 십승지제 신선의 땅 그 배경은 무엇일까? 우리가 풀어야 하는데 요즘에는 거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김원국을 상징하는 유적인 유공리, 불황리, 월산리, 청계리 여기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세계유산 등재 관련해서 유공리, 불황리만 지금 포함이 되어 있죠. 월산리, 청계리는 조사가 좀 미진하고 우리가 준비가 좀 부족해서 좀 포함을 못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두락마을 마을 회관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 두락이라는 뜻이 성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러대요. 두락이라는 뜻 자체가 왕영공 머문 곳은 두락이다. 이것 또한 서울인가 그런 뜻이 있다고 그러는데 맞는 말 같아요. 이 두자에는 으뜸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명으로도 우리가 김원국의 존재를 이해할 수가 있고 이 백두대간은 김원국을 지켜준 만리장성이에요. 이 너머에 백제가 와 있었는데 이 백두대간이 정말 토랑성처럼 우리 김원국을 잘 보호해주고 지켜줬기 때문에 김원국이 가야 왕국으로 번성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치제 치도 고개고 제도 고개인데 이런 지명을 남긴 것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다. 그만큼 김원국이 번성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유공리 두락리 그 부분에서 바라본 경관을 보면 지리산이 하나의 정원처럼 펼쳐져 있어요. 그 당시 노무현이 그 자생풍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감안해서 아마 털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김원국의 국력은 정말 대단했다고 보면 되고요. 유곡유도령 앞에 성례마을 있죠. 성 안에 있는 마을은 뜻 아니에요. 한때는 이 사줄기가 보호를 지켜주던 성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본다면 성례마을 앞쪽에 있는 이 논, 우리는 열심히 경작일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여기 김은국의 왕과 왕비가 생활하던 왕궁터가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이런 건데 발굴을 해서 고증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수호단 중심의 시민들이 김은국을 더 사랑해 주시면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 89년도에 찍은 사진이에요. 밭가운데 볼록볼록한 봉우리들이 있죠. 원래는 예쁜 무덤에 있는 봉분이었을 텐데, 우린 그걸 있어서 평탕에 다듬고 거기다가 농사를 짓는데, 결론적으로 가야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분명한 것은 역사인식을 좀 바꿔야 해요. 아시겠어요? 강력한 가야왕국 김은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꼭 가야 얘기하면 영남의 육가야만 늘 생각하는데, 육가야 못지않은 강력한 가야가 우리 남원 문봉고원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 김은국 사람이 남겨놓은 지하 궁전, 즉 왕릉이에요.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40개가 고리되어 있는데, 성례마을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배가 더 많았다. 한 80여 개 가까이 있었다. 왜 지금 그게 없습니까? 우리가 봉우를 평탄에 다듬어서 지금 농사를 짓느라고 한 40여 개가 봉분이 살았다. 다행인 것은 가야부부는 시신과 유물을 모시는 매장 공간이 지하에 있어요. 아시겠어요? 봉부는 사라졌지만 중요한 매장 공간은 지금도 그대로 잘 남아있죠. 발굴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알리는 것을 아마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우리가 또 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그런 대목 같아요. 그 성례마을 주민들이 말씀하신 80여 개 내가 꼭 찾아서 봉분만 제대로 복원하게 또 다른 가야의 어떤 중요한 유적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주민의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데, 60, 70년대만 하더라도 남원면 역사에는 유곡리 도랑리 유적 전경 사진이 역사에 이렇게 가여 있었다고 해요. 근데 갈수록 가야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는데, 우리가 꼭 좀 여기에서 소나무와 숲을 이루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 안 해도 돼요. 아까 그 아유타야, 또 베트남의 미션, 그런 상태에서도 이제 세계의 유산 등재가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만 그걸 증명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542호. 이제 국가에서 철저하게 보존 관리하겠다라는 약속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둘러서 국가 사적에 딱 지정이 되고 나서 바로 세계유산 목록에 이제 이름을 올리게 되죠. 가까운데 이런 봉우리들이 산봉우리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제가 20년 전에 찍은 사진이라 이게 무덤이구나라는 느낌이 오는데, 지금은 사진을 찍어도 분간이 안 돼. 왜? 나무가 시늘던 자라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전혀 구분이 안 돼요. 나무들이 나무가 되고 숲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모습이 또 아니죠. 우리 세대에 와서 이 가야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는 그런 우리한테 약속, 다짐 필요하죠. 제가 89년도에 찍은 사진이에요. 성례마을, 이런 봉우리들, 이 봉우리 자체도 가야 고충이에요. 저는 이게 답사해보고 고충하는 거 숨이 멎는지 알았는데, 너무 규모가 커요. 너무너무 김은국의 능력이 강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3호분,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소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죠. 이 산봉 자체가 김원국의 지하 공단인 고충이에요. 많은 분들이 감사를 와서 야 믿기지 않는다. 야 정말 대단하다. 엄청나다. 충격이다. 이렇게 그런 느낌을 쏟아냈는데 맞는 얘기예요. 이런 가야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은 그 봉우리 서산부에 꼭 이렇게 구덩이가 있어요. 도굴 구덩이.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이거 전부 다 파헤쳤대요. 저도 여러 유적을 둘러봤는데 도굴 구덩이만 가지고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커요. 왜? 무덤이 크니까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입구를 좁게 파면 자기가 무덤을 파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넓게 파서 유물도 꺼내고 자기도 살고 또 일제강점기 나라를 이뤘기 때문에 누가 치는 사람이 없지요. 김원국의 역사가 사라진 거예요. 역사는 교훈과 지혜인데 그 두 가지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유공유와 불합리해요.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이런 아픔, 아까 말씀드린 평탄하게 다듬어서 동산 지는 것도 우리가 가에 대한 조금 무관심이 많은 안타까움이죠. 심지어 이런데 트랙터 올라가서 밭을 갈아요. 아마 정말 상상 못할 일이 계속 배워왔는데 이제 국가사 되기 지정된 이후에는 이제 그런 걱정 안 하시도 되죠. 근데 국가에서 잘 보존관리 또 나머지에서 모든 행정력을 총 집결해서 잘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축사가 있는데 축사를 만들 때 일본 무덤이 몸을 또 내줬죠. 아예 중단비가 무덤을 이렇게 삼키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꼭 기억을 하셔야 해요. 예, 제가 20년 전에 찍어놓은 사진들인데 지금 사진 찍으면 이런 장면이 안 나와요. 나무가 너무 자라가지고 그냥 숲만 모여요. 숲만. 그래서 일부러 이런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꼭 이 봉분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너무 나무가 잘 자라니까 꼭 조경수를 심더라고요. 조경수는 배수가 없잖아요. 불을 떠서 팔아야잖아요. 그때 또 무덤이 몸을 내줘요.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런 걸 이겨내면서 국가사직이 됐고 지금 세계유산 경제 준비하고 있다. 영감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성을 쏟았죠. 영남 사람들의 가야 사람은 정말 감동이죠. 70년대부터 가야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시고 유적을 잘 지키고 발굴해서 고증해서 지금 정비해가지고 가야를 온 세상에 널리 알리는 그런 일들을 해오셨는데 정말 큰 일들을 하시는 우리 영감분들의 가야사에 고마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게 힘이 돼서 우리 남원도 너도 너무 늦었지만 같이 이제 세계유산 준비를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제 그 중에 이런 규모의 고분이 전북 동부에 420개가 남아있어요. 원동공에 180여 개, 자음수일원에 240개, 합치면 420개. 이 전북가야의 어떤 모습도 이 세간으로 담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그런 백두대간 속의 가야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얼마나 좀 안타깝습니까? 말주에 이런 봉우리가 왕릉 가야의 고충인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짐을 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참여해서 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이게 이제 가야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발굴밖에 없지요. 발굴밖에 없어서 발굴은 딱 2번 진행이 돼요. 89년도 한 번, 2013년 한 번. 그리고 국가사적이 된 거예요. 국가사적 지정받기 어려워요. 10번 해도
국가사진이 안 된 이유가 태반이에요. 근데 유공료가 들어오면 발굴 2번 해서 상당히 최고의 등급인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죠. 중요하죠. 더 중요한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 89년도에 발굴을 시작해요. 왜 그러면 이 부분을 선정을 했냐면 성내마을 어르신들 대상으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은 도굴이 안 된다. 왜? 도굴하려고 파고 들어갔는데 지하 궁전인 내부가 다 붕괴되어 있다 이거예요. 붕괴되어 있어도 그래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고 포기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도굴 안 했으니까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주셨어요. 그럼 저희 미련은 갖지 않고 이 부분을 이제 발굴하기로 결정을 하고 발굴을 막 하고 있었죠. 하다 보니까 도굴이 4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어요. 무려 4번. 이 마을 주민들은 한 번 오면 나머지 3번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이걸 도굴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좀 허탈해 했는데 아니면 그 본문의 흙을 딱 제공을 하니까 중요한 그 매장 공간 지하공간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다 무너져 있죠. 아, 돌집에 너무나 힘들어져요. 다 무너져 있었어. 길이가 9m. 아, 그러니까 공분이 큰 거예요. 왜? 생전의 왕이 전생에 가서도 왕인데 생전에 쓰시던 모든 물건을 함께 가지고 가셔야 해요. 그래서 가지고 갈 유품, 유물이 많으니까 공간이 커진 거예요. 남아있는 유물이 이게 전부였었어요. 왜냐하면 이 뚜껑돌이 땅으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걸 딱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물은 남아있었고 나머지는 텅텅 비어있죠. 그게 이제 그 일제강점기 도굴의 아픔이죠. 높이는 1m 80. 큰 방이 있었죠. 이게 바로 기본국의 이제 내부의 실제가 드러났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가야를 또 잊었죠. 기억 속에서. 생각은 없었죠. 그러다가 2013년 발굴이 이루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완주 시장님께서 당선이 되셔서 제가 시장님을 찾아뵀어요. 저는 간단히 시장님께 이제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대회의실에서 이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말씀을 드렸죠. 시장님. 다른 지역은 이런 무덤 한 개만 있어도 국가 사적으로 지정이 되는데, 왜 우리 유공여당에는 40개가 모여져 있는데 왜 국가 사적을 못 만듭니까? 만듭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잠을 깨워야죠. 그게 바로 발굴이에요. 아시겠어요? 고증을 해야 이게 가야하는 걸, 이게 무덤이라는 걸, 이게 중요한 걸. 그럼 발굴밖에 없어요. 왜? 기록이 없으니까. 시장님께 그래, 그럼 합시다. 그 자리에서 이제 이사님을 약속을 하셔서 2014년 발굴이 이어지죠. 정말 소망하는 발굴이. 그래서 이제 전북대학교 발굴팀에서 이제 발굴이 시작이 됐는데, 결과는 한마디로 대박이에요. 대박. 그 결과는 대박이죠. 김우루의 왕들은 무덤을 만들 때 딱 죽은 사람만 저승길에 떠나요. 즉 살아있는 사람을 매장하는 순자의 제도가 없었어요. 왕이 됐든 왕비가 됐든 혼자만 저승길에 떠나는 데예요. 왜 뭐 방이 2개냐? 이 뒤에 있는 방은 창고예요. 이 방에다가 유품을 가득 채웠는데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다 방을 하나 그만 창고를 만들어서 생애를 쓰신 유품을 넣어줬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것은 영남하고 다른 게, 영남은 본문 가장자리에 두르는 호석이 있는데 여기는 호석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도랑을 불렀어요. 도랑을 두는 것은 만의 어떤 무덤의 특징인데, 결국에 김원국의 무덤의 뿌리 시작은 만일 가능성이
없다. 그런 부분까지도 알려주었고요. 영남의 경우에는 다곽시라고 해서 주인공이 묻히는 이제 석박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소형 석박이 배치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죠. 시장님께서 발굴비를 지원하신다는 약속을 받고 저는 뛰어다야 되죠. 이제 공공이 이제 가야 실체가 드러난다. 그래서 이제 어느 부분을 발굴할 건가 저는 고민하다가 이 부분을 택했어요. 이 부분을. 그때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이 본분의 크기가 40기 중에서 한 7번째 정도 돼요. 7번째. 과유불급이라고 제일 큰 거 해도 되지만 그건 너무 성급한 과유불급에서 발굴을 이제 택했는데 발굴을 이전의 모습이 본분이 크다 보니까 방을 도와주고 이렇게 농사를 지었죠. 어느 해 가서 보면 두릅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농사를 짓대요. 여기에 심어놓은 것은 감자 심어놓기도 하고. 어디에도 가서 보면 두릅나무를 베내고 이제 밤나무를 심어놔요. 밥을 수확하기도 하고. 왜냐면 40년간 이걸 들락하기 때문에 이 사진만 쭉 비교해봐도 이게 가능해요. 이 사진도 중요하죠. 어찌 보면 사진도 역사 책임이에요. 밤나무를 베어내고 지금은 또 두릅나무를 다 심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발굴이 진행되는데 본본의 거기로 와서는 7번째죠. 그렇게 그래서 발굴이 이제 진행이 되니까 딱 드러나 있죠. 핵심 공간이 이제 이렇게 구덩이를 파는 것은 혹시 그쪽에 또 다른 고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발굴 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발굴이 진행이 됐는데 본군 조사하는 과정에 발표가 나왔어요. 발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무슨 말씀이냐면 중국 문헌에 보면 마한 사람들 벼랑 말고 마한이에요. 마한 사람들은 소와 말을 탈 줄은 모른다. 다만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 소와 말을 이용한다. 즉 장례를 치를 때 제물로 바친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중국 문헌에 나와요. 중국 문헌에. 삼국지 동이잖아요. 그런데 가야고총에 발굴해서 말뼈가 나온 것은 남원이 유일해요. 결론적으로 말뼈가 나왔다는 것은 만의 어떤 매장 문화, 매장 풍습이 가야까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발굴의 힘이에요. 발굴을 안 했으면 이걸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하죠. 이게 중요한 최고의 어떤 학술 자료를 우리한테 척척 주게 되죠. 발굴이 진행되면서 이제 핵심 공간, 매장 공간에 이제 접근했는데 다행이에요. 이게 바로 뚜껑돌이에요. 뚜껑돌. 뚜껑돌을 덮고 흙으로 봉분을 씌우는 게 이제 가야 고총에 맞는 방법인데 중요한 이 주석과학에 뚜껑돌이 남아있죠. 도굴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닥 앞에 뒤에 있는 도박 여기는 뚜껑들이 없는 것은 여기는 도굴 피해를 좀 입었죠. 요 정도. 그리고 이제 딱 하니까 딱 한 분만 모시는 단곽식. 이게 바로 김은국의 정말 멋진 장례 문화예요. 사실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영남의 경우에는 대가야 경우 순장이라는 제도가 늘 유약을 해서 36사람이 순장이 된 경우도 있었죠. 왕이든 엄비이든 돌아가시게 돼서 장례를 치른 과정에 살아있는 36분이 희생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김은국의 경우에는 돌아가신 지배자만 홀로 저승길을 떠났다. 이게
대가야하고도 구분되는 김은국만의 독자적인 장례 문화. 아시겠죠? 전체적으로는 연령의 어떤 개념 속에서 존재했지만 독자성이 분명히 인정된 그런 부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게 도라를 부르는 부분도 운동에서 나와요. 여기에 이 매장 방법의 뿌리는 말이다. 영남의 경우에는 벼락이 나중에 가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전북가의 경우에는 많이 가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무덤의 어떤 특징을 봤을 때 지리산 발군계곡 숨어보셔야 해요. 기원전 84년 전쟁이 일어나니까 마한의 왕이 피난을 갔는데 그 피난터가 발군계곡이라고 그러잖아요. 마한의 왕이 기원전 84년 71년간 머물면서 나라를 다녔다는 게 이제 마한왕비인데 그게 발군계곡이에요. 결국 거기에서 시작된 우리 가야의 어떤 이야기 관심있게 봐야 하고요. 발굴 현장을 공개할 때 정말 한마디로 뜨거웠죠. 네. 성과가 대단해서. 그거 좀 말씀드릴게요. 거기 때는 시장님 오셔서 경례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결국에는 국가사전 지정 세계유산 잠동 목록의 선정까지 이끄는데 큰 동력, 힘이 된다. 우리 시장님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죠. 고맙습니다. 거기서 나온 유물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금동 신발이에요. 서생길을 떠났던 김원국의 지배자가 발에 신었던 것은 금동 신발이에요. 금동 신발은 가야의 전체 영역에서 딱 한 점만 나왔는데 김원국의 고총에서 나왔어요. 아주 무섭죠. 네,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거울이에요. 섬도 거울. 우리 국산이 아니라 중국제예요. 중국제. 중국산이죠. 중국산. 수대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가운데 짐승이 쭉 초대를 받아 띠를 이루죠. 그래서 이렇게 불리고 있고요. 수대경. 처음에 쫓아오는 당시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조금 안타깝죠. 고전과학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새롭게. 물론 이런 청동거울도 딱 한 점만 나왔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중국 얘기를 담아낸 김은국. 꼭 기억을 해야죠. 중국과의 국제 교역 또는 국제 외교의 증거예요. 이런 점이 나온 것이 공주에 있는 무령왕명이에요. 1972년. 이게 내전이 나와가지고 국보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보다 빠른 청동거울이 공동에서 나왔어요. 유물로는 백제 무령과도 견줄만한 정도의 위상을 갖는다. 예, 그런 32호분 정말 성과가 대단해서 결국에는 사적 지정 세계유산 잠정목록 선정. 여기에 가야가 있다는 건 처음 아닌 것은 월산이에요. 결국에는 88 고속도로. 예. 이렇게 그 소나무가 숲을 이루는데 볼록볼록하죠. 붙어있죠. 왜 그럴까 했어야 발굴이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 시작은 백제로 시작을 하다가 발굴이 진행이 되면서 가야로 바뀌게 되죠. 전북동부에 가야가 있구나 라는 것을 세상에 알렸다는 그런 유적이죠. 예. 88고속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2010년에 이 M5호분이 이제 발굴됐는데 발굴하면서는 정말 그 숨이 멎는지 않았어요. 왜? 이 매장 공간의 규모가 9m 60이에요. 가야에서는 제일 큰 것 같아요. 예, 큰 것 같아요. 그 안타까운 도굴. 본래는 이 부분이 이렇게 관리는 안 되고 있었지만 무덤으로서의 어떤 내용을 갖추고 있었죠. 꼭 둥근 형태가 아니에요, 여기는. 꼭 장타원형. 영남은 한겨레 다 둥글어요, 둥글어요. 시작이 좀 다르다는 부분도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해야 하고, 바주인이 이렇게 훼손을 시켜놨는데,
다행인 것은 그대로 유물이 잘 남아있었고 우리가 이용하는 판매고속도로가 그리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타깝죠. 몸을 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가야를 날렸는데 7, 8, 9는 노원 가운데 잘 계시다가 90년대 경쟁하면서 없어졌다고 그래요. 물론 발굴 안 되죠. 예, 거기서 나온 또 이런 유물들 한마디로 충격이에요. 이건 어떤 음식을 끓이는데 사용된 용기인데 또 가야에서도 역시 아직은 다른 데서 안 나와요. 이렇게 이게 최고의 유물인데 그만큼 유물로도 중요하고 또 중국제 청자 닭 머리가 붙어있는 호 병이에요. 용도는 닭이 그때도 다문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문헌에 보면 가야가 중국과의 국제 외교를 했다고 나와요. 479년에. 근데 그 시기 유물이 출토되는 것이 아직은 문북이 유일해요. 가야의 고청에서 중국의 유물이 나오는 그만큼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그토록 관심을 쏟고 있는 새만금 한가운데 가야포가 있어요. 가야포. 어쩌든 중국의 국제 외교를 할 때는 배를 어디서 탔을 텐데 새만금대에 있는 가야포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고산자 김정호가 편찬한 대동지지에 보면 가야포가 또 등장하죠. 네, 이런 관련성들 우리가 꼭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유물의 고향을 찾기 중국을 한번 다녀왔는데 중국 학자들한테 야, 이 유물이 대체 의미가 뭐냐? 야, 함부롭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중국에서 최고의 지배자 무덤에서만 이 유물이 나온다. 최고의 유물이다. 유물 위의 유물이다. 그렇게 평가하는데 야, 그러면 가야 무덤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냐? 했더니 꼭 그렇게 하려고 중국 학자들이 거듭거듭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최고의 유물이다. 그런 유물이 김은국 지배자의 무덤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 부분이 이게 닭의 일종이라고 한다면 이 닭의 부리를 담을 잡고 벌리고 있어야 물을 따지 않습니까? 물을 다 물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결론적으로 부장용품, 장례를 목적으로 일부러 구입해 놓은 부장용품이라 해요. 생활용품이면 물이 나와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학자의 얘기는 이것은 김은국 사람이 중국에 가서 직접 사와야 할 그런 장례 용품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까지 평가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나오고 있어요. 중국에 가보니까 이런 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배자급 무덤에서 나온다고 거듭거듭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나와서 이런 그 가야 투기를 모아보면 힘이 넘쳐나요. 자신감, 국력이 느껴지죠. 명품 백화점이에요. 명품 백화점. 왜 이렇게 다 모았을까?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예요. 영남에서는 토기가 그 나라의 영역을 설정하는 근거 기준이 되는데 영남의 모든 최고의 토기를 다 모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영남과의 돈독한 교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대가야였던 이런 최상급 토기, 또 소가야 이런 토기들, 또 다양한 양식의 토기들 전부 다 파괴되는 것이 바로 전국이에요. 이 배경이 뭘까? 여러분들이 토기 보세요. 모양이 다 다르죠? 고향, 출발지가 다르다 이거예요. 이렇게 정말 최고였던 그런 유물이라고 평가받고 있고 저는 지금 굳이 비교한다면 지금 한 번째 존중합니다. 그런 유물 중에 유물이다.
그 다음에 이런 투구들, 국방력, 국력, 그걸 암시하는 이런 투구는 이제 복발형 투구라고 해가지고 밖을 하나를 이렇게 덮어놨죠. 그래서 복발형 투구인데 우놈에서만 나와요. 제작지가 김원국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일본에서 많이 나와요. 그럼 이런 천제품을 가지고 일본과의 국제 교역도 우리가 열어놓고 연구를 해야 한다. 이건 볼가리게 정말 철의 마술사, 철의 장인들이 넘쳐났던 김원국. 그게 결국엔 국력의 원천인데 그런 부분이 다 확인이 됐고 일부분은 이제 꺽쇠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목관에 모셨는데 목관이 너무 큰 거예요. 그걸 완성시키려면 옆에다가 이 꺽쇠를 박아줘야 인자 목관이 완성되는데 이 꺽쇠가 나와야 그 무덤의 주인이 집에다 즉 왕이라고 학교에서는 보고 있는 나오지 않습니까? 상당히 크기도 크지요. 결론적으로 철기 유물 모아보면 모든 게 다 출토가 됐고 또 다양하고 또 최상품이다. 그런 게 확인이 돼. 결국은 철기박물관. 네. 또 이런 금제 귀걸이 100% 금이에요. 100%. 네. 결국에 이제 원산이를 발굴해보니까 출토 유물을 가지고 비교해본다면 앞에 있는 무덤은 왕이고 뒤에 있는 무덤 두 분은 왕비가 가능성이 높다. 이게 바로 가야보고와 이게 하나의 결정적인 어떤 토대 증거가 되죠. 그래서 이런 금동신발, 이런 초두, 이런 청동거울, 이런 중국의 청자인 개수 아직은 김원국에서 나왔어요. 최고의 유물이죠. 가야사를 유적과 유물로 쓰는 역사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평가를 하는데 그만큼 김원국의 가야 이야기가 풍부하고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점을 중국의 일본 학자들이 직접 둘러보고 야 정말 많은 평가를 했고 그리고 특히나 그 세계유산 중요한데 큰 전략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이게 국가 사적으로 지정이 됐고요. 청계리 작년에 발굴을 했죠. 바로 88 고속도로 부근에 있는 무덤인데 여기 보면은 장타원형이에요. 장타원. 그리고 서로 이제 부분이 붙어 있는 그런 형태. 도굴이 너무 심해서 이게 깨진 편만 나왔는데 그래도 이 유물의 고향은 알 수가 있죠. 보물 637호인 이 바퀴 모양 토기가 나왔어요. 이건 하만의 기반을 뒀던 아라가야의 상징적인 토기인데 하만, 즉 아라가야하고도 돈독한 교류를 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런 형태예요. 이건 대가야. 예, 또 다른 지역에 출토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이런 토기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나무로 만든 빗인데 외계 유물이에요. 일본 유물이에요. 일본 유물. 결론적으로 김원국의 고증에서는 국내는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까지 아우르는 동북아를 아우르는 그런 유물이 출토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김원국의 시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정계에서도 이런 꺽쇠가 나와서 지배자부도 이렇게 평가가 됐고 사실 그 중앙일보에 있는 그 이윤범 대기자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 이분하고 저는 뭐 한 번 전화 통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었는데 중앙일보 한 면에 걸쳐서 김원국을 초대를 했더라고요. 김원국. 그리고 결론적으로 요거는 그 내용이 왜 운봉가야라고 하느냐, 왜 임시된 유물을 쓰느냐, 이렇게 유적과 유물이 멀쩡한데 꼭 김원국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먼저 이제 그런 안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 관심이 지대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발굴관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주에 가면 이 발굴관이 하나가 있어요. 국민들은 큰 사랑을 받았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발굴관을 다녀갔어요. 즉 신라의 지배자 그 무덤 발굴 전 과정을 공개를 했는데 우리나라 두 번째 남원에서 이 발굴관을 건립하겠다라는 게 지금 남원시의 계획이에요.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정말 선진의 행정, 역동적인 행정의 결과이죠. 그래서 성례마을 뒤에 세 개의 봉우리가 있죠. 이 전부 김은국의 고충들인데 제일 서쪽에 자리하고 있는 이 무덤을 발굴을 하는데 여기 발굴관을 씌워서 처음 고사부터 발굴 끝까지 1년이 됐든 1년이 됐든 모든 전 과정을 우리 시민들, 도민들, 국민들께 공개하겠다라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사실 우리나라의 두 번째예요. 신라는 누구십니까? 신라 천년 왕조의 도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두 번째는 우리 남원 김은국의 가야본청이 발굴관을 만들게 된다는 것은 큰 현상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시장님이었던 정말 그 가야사 익힐 수가 있고요. 네, 이 고문에다 이걸 씌워서 이 지붕도 아무런 의미 없이 만든 게 아니라 청계리의 봉분의 형태를 그대로 초대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김은국을 담자 이게 외형부터. 그래서 장타원의 지붕을 씌워서 처음에 고사, 개소제 지내는 그 순간부터 바로 전 과정을 공개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 발굴관의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좀 시도가 되는데 대단히 큰 그런 프로젝트예요. 역시 그 시장님이 어떤 가야사랑인데 정말 그 법심 일정 중에도 꼭 시간을 내셔서 중요한 현장에 오셔서 이런 자리를 내주시고 공학적 힘이 되죠. 정말 김구가 아닌 많은 영웅들이 계시죠. 특히나 그 운동 계시는 어르신들 늘 한 20년 전부터 저 인연을 맺으면서 알려왔는데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우리 수호단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감사드리고요. 네, 복음과제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전북과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국주과의 큰 결실을 맺고 있죠. 정말 그 기쁜 소식인데 종래 운봉가야가 문헌속 기문으로 거의 이제 비정이 되고 있고 장수가야가 이제 문헌속 반파국으로 이렇게 지금 학계에서는 열띤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이 반파국의 뿌리 정체성은 봉화대예요. 왜? 문헌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봉화를 운영해서 백제와 전쟁을 했다고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게 봉화가 발견되는 것이 장조예요. 네, 그런 게 근거가 두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어떤 큰 성과는 가야국정과제라는 성과라는 말씀 드리고요. 김은국은 백두대간을 품은 가야 왕국이에요. 정말 대단해요. 소름 돋을 정도로. 그래서 김은국을 중심으로 한 우리 전북가에는 왕릉급 곡은 430개. 정말 대단해요. 그 다음에 1500년 전 통신의 백미인 봉수 110개소. 운동고원의 김은국은 180개의 무덤을 남겼고 이걸 정리 분석을 해보니까 문헌 속에 있는 김은국으로 그렇게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러분 김은국은요 중국이나 일본, 특히 일본 기록에 자주 등장하는데 상중하, 상기문, 중기문, 하기문이 있었다고 기록은 전하죠. 그 중에 우리 운봉문은 상기문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운봉문에 물이 흘러서 김해로에서 남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상기문은 중국 문헌에도 초대를 받았던 가야를 대표하는 나라가 되겠는데 결국에 증명하는 것이
유물인데 금동신발, 개수호, 수대경 이런 유물은 최고의 유물들인데 역시 김원국의 고충에서 나와서 전 결론적으로 동북아 무물교육의 허브 역할을 해다. 중국의 선진 문물이 일본으로 전래 전파되는데 교량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김원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남원시 주관에 전국과의 축제 한마다 성황리에 잘 치렀고요. 특히 참여해주시는 수호단 어르신들 감사드리고요. 올해 유산은 장수군이에요. 장수군은 제2회 한번한 축제가 있는데 결국에 이런 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영남에 대해서는 너무 가에 대한 관심 시작이 늦어도 너무너무 늦었어요. 영남은 오래전에 가야의 어떤 그 복원, 가야사 복원이 끝났는데 그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출발하다 보니까 영남에 있어서는 정말 많이 무겁고 또 죄송하고 또 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릴 수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잘 담을 수 있는 방법은 관심 갖고 참여는 또 그리고 국정과 2년 남았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좋은 결실로 우리가 국정과제뿐만 아니라 세계유산 등재에도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역사는 꼭 기억을 해야 해요. 아시겠죠? 우리 김원국 어떻게 비교해도 부족한 점도 넉넉하고 풍요롭고 분명히 되는 그런 나라일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가야건국의 세계유산에 등재되기를 꼭 기원해서 박수 한번 치면서